미래셋 은퇴연구소가 만드는 팟캐스트 행복한 은퇴발전소. 안녕하세요. 무드셀라 김동엽입니다. 오늘은 이제 노후 자금을 좀 더 편하게 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요즘 떠오르고 있는 자산 배분 펀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요. 이 분야의 또 전문가로 이제 게스트를 두 분 모셨습니다. 미래셋 자산운용의 TDF 운용팀의 김정욱 팀장님과 연금 마케팅팀의 권태한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정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현입니다. 두 분 다 이제 오늘 처음 출연하신 거잖아요. 네, 새로운 맞습니다. 인물을 제가 네. 소개시킬 때마다 각자 자기소개는 자기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김정국 팀장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셋 자산운용에서 TDF와 타겟 인컴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미래셋 자산운용에서 연금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금을 잘 알리고 이제 펀드를 안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주로 홍보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예, 이건 그렇습니다. 직접 운영을 네. 하시는 두 네. 분이 이제 모였었는데 두 분 다 이제 퇴직연금 자산운용 쪽하고 이제 마케팅 쪽에 이제 전문가 분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오늘 할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주로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하다 보면 개인 입장에서는 이 예금보다 수익은 많이 내고 싶은데 그렇다고 막 직접 다 운영하기에는 능력이 모자라거나 시간이 모자라시는 분들 입장에서 맡겨놓고 운영할 만한 상품으로 요즘 떠오르는 게 자산 배분형 펀드라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 부분에 뭐 좀 펀드에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이제 두 분을 모신 거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자산 배분 펀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국 팀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사실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산 배분을 아예 멀리 하시진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기존에는 국내 주식이랑 국내 채권으로 이루어진 채권 혼합형 유형의 상품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반해서 최근에는 글로벌 자산 그리고 뭐 다양한 자산 뭐 단순히 그냥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 이외에 부동산 같은 여러 자산들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에 이제 점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형 쪽으로 네. 다양하게 나눠서 투자하는 거. 혹시 현장에서 나가서 만나보면 직접적으로 고객분들하고 접촉하거나 했을 때 그런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많이 그 이야기하세요? 주로 현장에서 고객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가장 상담할 때 어려운 것들이 이제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사실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항상 뭐 시장에 대해서 따라간다고 하지만 항상 뒤따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이 되니까 아무래도 자산 배분 좀 다양하게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형태의 상품을 좀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도 이제 퇴직연금 펀드 운영하다 보면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 그러면 스스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틈인가 보면 시장에 휘둘리고 있어요. 막 올라가면 바꾸고 싶고 그렇죠. 팔고 네. 싶고 떨어지면 막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게 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시장에다가 막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네. 막 있는 것 같아서 이 배분형 펀드라는 게 그런 좀 폐해를 좀 줄여서 전문가가 이제 좀 운영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네. 펀드를 이제 자산 배분형 펀드라고 하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게 이제 자산 배분형 펀드 중에서도 TDF라는 펀드가 되게 작년 한 해 되게 시장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상품인지 이제 권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뭐 TDF라고 하는 펀드 이제 약자로 이제 통칭되는데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펀드 그 앞자 글자를 사전 이제 TDF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TDF의 사전적 의미라고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타겟 데이트 투자 은퇴 시점에 맞춰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이제 투자 비중을 이제 자산 배분 곡선에 따라서 이제 글라이드 패스라는 자산 배분 곡선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형태의 펀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자산들을 가지고 투자하되 내가 목표한 시점까지 위험 자산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형태의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일단 가입할 때만 잘 골라서 가입을 해놓으면 이후에 자산 배분과 또 나이에 따라서 이제 주식 채권 간의 비중을 알아서 잘 줄여나가는 펀드가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기존에 있던 데도 자산 배분 펀드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 자산 배분 펀드랑 이 TDF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들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하다는 측면이 다른 자산 배분형과 좀 음, 차별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그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그 은퇴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타겟 데이트가 이제 퇴직하는 날을 네,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어떠한 상품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무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언제 은퇴를 할 거냐라는 아주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사실 이 상품에 가입을 유도를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은퇴할 거다라는 거를 염두에 둔 채로 어떠한 자산 배분을 가져가야 될 건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일반적인 자산 배분형 상품이랑은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 보시면 네. 이게 타겟 데이트 펀드를 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오시는 고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 타겟 데이트가 적합한 것 같아서 이제 판매인들이나 금융기관에서 권유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 2019년도에 TDF 시장이 가장 좀 많이 관심을 많이 받고 성장을 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TDF에 대한 부분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영업점에서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에 대해서 관리하기 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권유를 해서 가입을 했다면 최근에는 타겟 데이트 펀드 기사도 많이 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먼저 찾아와서 찾으시는 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과거와는 다르게 타겟 데이트를 좀 찾는 빈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어느 보셔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임계점이 지난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는 네. 그 개인들이 뭐 예금보다 높은 수익은 내고 싶은데 그렇죠. 네.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오면 당신한테는 뭐 이런 상품들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스스로 찾아와서 네네. 이런 형태의 상품을 요구하는 고객분들도 상당히 좀 많아졌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 이제 과거에 뭐 가입했던 펀드들에 대해서 수익률에 불만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리밸런싱을 하고 싶은데 뭘 할지 모르는 고객분들이 이제 먼저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영업점에서는 타겟 데이트 펀드를 좀 관리하기 편한 형태로 소개를 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조금 먼저 이렇게 운용하고 하면 성과도 괜찮네라고 하는 보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늘어났다고 하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 늘어난 건가요? 시장 전체가? 그 규모가 실제 지금 2019년도 연초 이후로만 보면은 그 한 1.2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한 해 1조 동안. 2천억? 네, 1조 2천억 정도. 네, 일반인들 입장에서 1조 2천억이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는데 그렇죠. 네. 1조 2천억이면은 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이게? 지금 2019년 12월 말일자 기준으로 이제 전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TDF 규모가 3조 정도 됩니다. 3조가 조금 안 돼요. 한 2조 9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조 2천억이 1년 동안 늘었다라고 하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 네, 작년 한 작년 해에 한 해 거의 다 동안만 들어. 늘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TDF 시장만 놓고 보면 작년 한 해가 어떻게 보면 중흥기 비슷한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있네. 그러니까 대중화로 들어가는 시기에 초반에 네. 작년에 들어선 네. 거라고 드는데 혹시 운용하는 입장에 계시니까 네, 이렇게 자금이 한꺼번에 확 들어오면은 좀 네. 부담스럽거나 뭐 아. 그렇진 않나요? 기분이 좋나요? 어때요? 아니 사실은 뭐 당연히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예전에 국내 자산 위주로 투자가 진행이 됐었을 때에는 그 펀드 규모가 뭐 1조를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작은 시장에서 큰 펀드가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뭐 TDF랑 TIF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의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사이즈가 커지는 거에 대한 그런 운용상의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펀드 사이즈가 커졌을 때 네. 금방 이게 글로벌 투자할 때랑 아니면 국내에만 투자할 때 매니저 입장에서 느낄 때 네. 금방 사이즈가 많이 커지면 진짜 국내 자산에만 한정돼 있을 때는 부담이 큰가요? 어때요? 그게? 국내 시장 안에서 펀드 규모가 커지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자기가 최선호하는 종목이 아닌 차선호하는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뭐 펀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글로벌 자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펀드의 규모가 1조가 되던 2조가 되던 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딱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자유롭게 좀 운영할 수 있다. 이게 펀드 운영하다 보면 대부분 사이즈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네. 글로벌 운영하는 펀드들은 그런 고민은 상대적으로 좀
덜 해도 적다. 되고 뭐 그렇습니다. TDF는 전체 자산을 그렇게 지금 국내에 이제 TDF를 운영하는 회사들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네. 대부분 다 글로벌로 운영하는 건가요? 전부 다 글로벌로 운용 분산 투자되는 펀드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TDF를 고를 때 네. 뭘 봐야 돼요? TDF를 고를 때 봐야 되는 부분은 물론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건 수익률이겠죠. 아무래도 사실 수익률을 보시긴 하시겠지만 결국 그 안에 어떻게 분산 투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산 배분이 되는 그 비중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TDF 안에 들어가는 자산들이 뭐 주식, 채권, 일반적인 전통 자산을 포함해서 대체 자산,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대체 자산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좀 특색 있게 운용을 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각 그 자산별로 이제 수익률이 다 골고루 분산되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 꾸준히 수익을 주는 그런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산들을 이제 그 통상적으로는 이제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컴 자산이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인컴 자산을 좀 강조한 TDF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위험이 오더라도 좀 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통 이제 네. 저도 이제 이런 데 소개를 해보고 하고 일반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네. TDF 했을 때 일반인들이 딱 느끼는 건 뭐냐 그러면 젊었을 때는 주식 비중이 높고 네. 나이 퇴직에 가까울수록 주식 비중을 낮춰줘.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대부분 가입을 하시거든요. 근데 금방 설명을 들어보니까 고를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자산군들을 꼼꼼하게 쳐다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네.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TDF가 어떤 자산군을 담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운영 스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직접 운영을 하시니까.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는 두 개의 TDF 펀드가 있는데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의 경우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는 180개의 펀드 중에서 16개의 펀드를 선별을 하고 그 펀드 성과의 원천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수익 전략, 자본. 네.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들 같은 경우는 자본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니까 그런 펀드들을 이제 자본 수익 전략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멀티 인컴 전략, 시장 중립 전략, 기본 수익 전략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 네 가지의 비중을 조절을 하는 방식으로 TDF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전략에 따라서 네. 이게 그거 비중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전략별 비중을 조정을 하고요. 그 전략 내에 속해져 있는 펀드들 간의 성격을 보고 그 펀드들의 비중도 또 세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주식 채권 비중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네, 그건 글라이드 패스로 구현이 되어 정해져 있습니다. 있으면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는 이제 매니저가 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니저의 역량인 거고 네, 고객이 아는 거는 전체적으로 내가 나이가 몇 살 정도고 어떤 펀드를 골랐으면 지금 시점에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라는 것까지는 이제 컨트롤이 그 스킴 글라이드 패스라는 걸 통해서 아는 거고 네, 그 안에 전략이나 자산군에 대해서는 이제 일임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네 일종의 네. 그런 막.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타겟 데이 펀드들이 뭐 시중에 굉장히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지만 글라이드 패스 자체를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용사의 뭐 철학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식에 대한 비중을 은퇴 시점에서도 50% 이상 높게 유지를 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노후 생활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운용사들도 있고요. 반대로 제가 운용을 하고 있는 TDF 같은 경우에는 노후 시점에서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본 차익이 많이 발생을 하고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성과 변동성이 높아지는 그런 펀드들에 대한 비중은 좀 많이 줄이고 기본적인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자산에 대해서 많이 더 투자를 하는
글라이드 패스를 갖고 있는 TD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DF를 처음에 보실 때는 역시 그 글라이드 패스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글라이드 패스를 구현한 자산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라이드 패스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비행기가 착륙할 때 네, 높은 데서 이제 낮은 데로 착륙할 때는 그런 이제 궤적을 그려놓은 거를 네, 글라이드 패스라고 이야기할 때 금방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입할 당시에 주식의 비중이 몇 % 정도로 시작하는지를 네, 보고 네, 그다음에 그걸 따라서 가다가 퇴직하는 시점, 네, 은퇴하는 시점에 또 주식 비중이 몇 % 정도인지를 네, 봐라. 그거 정도는 봐야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걸 말씀하시는 건데 네. 그게 운용하는 회사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때요? 이게?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퇴직연금 감독 규정으로 그 주식에 대한 그 은퇴 시점이 가장 많이 남은 타겟데이 펀드에 대한 주식 비중과 은퇴 시점에 도달했었을 때 주식 비중에 대해서 사실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각 운용회사의 특징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게끔 돼 있네요. 그러면 네, 그게 첫 번째는 그래서 글라이드 패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그게 적어도 시작하는 시점하고 끝나는 시점은 비교를 그것만 해보셔야 봐도 됩니다. 그 전략이 어느 정도 드러나겠네요. 네,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이 회사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다. 네, 이 회사는 자본 차익을 좀 더 많이 보는 데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자기한테 맞는 걸 고르면은 네, 맞습니다. 그걸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자산이나 네, 전략 같은 거를 보시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글라이드 패스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전문가들을 이야기할 때 글라이드 네, 패스 하는데 글라이드 패스라는 것들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거를 보시고 그다음에 자산 배분에 대한 것들을 좀 바라라는데 최근에 이제 글라이드 패스는 이제 그럼 주식 채권 비중 거기에 따라 정해지는데 시장의 이슈에 따라서 네, 막 안에 전략이나 이런 게 막 바뀌기도 한다라고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뭐 벌어졌던 몇 가지 이슈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네.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이런 거 아, 전략에 노출해도 되는 거면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최근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뭐 일단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이 TDF를 운용을 하면서 다이나믹하게 시장을 대응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그 17년도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돌면서 한국의 주식시장,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그러한 IT 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한 해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TDF에서는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자본 수익 전략 내에서 한 50%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저희랑 경쟁을 하고 있는 타겟데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비중이 굉장히 낮은데 반해서 저희는 한국 국내 주식 시장에서의 좀 기회를 많이 봐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이익을 많이 얻었고요. 다만 17년 8월 9월 달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북핵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면서 그때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글로벌 주식 시장 쪽으로 좀 비중을 변경을 했던 것들이 펀드 성과에 좀 양호하게 작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주식의 비중은 지키더라도 네, 국내나 해외의 전체 비중들을 이제 적절하게 조정해가면서 시장에 대응해 나간다 그런 네,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요즘도 금방 반도체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요즘도 반도체 사이클이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네, 한국 주식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다른 나라 TDF 이야기 좀 하셨는데 네, 다른 나라는 TDF의 인기가 많나요? 어때요? 그 다른 나라라고 하면 사실 미국이 TDF의 시초 그렇죠. TDF 자, 본고장이죠, 거기가. 뭐 전부라고 얘기해도 뭐 무방할 정도로 사실 TDF 시장은 뭐 미국을 대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93년도에 TDF를 처음 이제 출시를 했고 2006년도에 그 미국에서 그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사실 시장이 급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TDF가 사실 초기 규모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그 이후로 급성장하게 되면서 최근 기준으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뭐 이게 저도 감이 안 잡히는데 2,00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국내는 이제 3조 정도 남짓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 2,000조 정도인데 사실 GDP 정도 비교를 해보더라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한 13배 정도 이상 정도 나는 거로 보는데 그 이상 차이가 훨씬 벌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미국은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것이 은퇴자들, 이제 연금에 대한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꾸준히 납입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툴로 자리를 완전하게 잡은 것 같고요. 국내는 이제 그게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앞으로 쭉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아까 디폴트 옵션 잠시 이야기인데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퇴직연금이나 연금을 가입하는 사람이 펀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거기다가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제도가 디폴트 네. 옵션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디폴트 옵션 상품 중에 하나가 TDF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서도 뭐 디폴트 옵션 논의가 되게 많이 되고 있기는 한데 여하튼 이런 제도들을 봤을 때 한국 시장도 조금은 더 범위가 더 커질 가능성들은 되게 있겠네요.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같이 한국도 동일한 움직임이 현재 지금 그 정부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우리나라로 도입이 된다면 이 향후 TDF 성장 속도는 작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뭘 했냐 그러면 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왔거든요. 네. 그 펀드가 여러 개 있는데 막 이거 골라서 넣었다가 나중에 다 치우고 TDF로 다시 바꿔놨어요. 왜냐면 내가 억지로 짜봤더니 거기에 들어있는 거나 TDF 안에 구성되어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렵게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느니 차라리 이렇게 하고 그 시간을 좀 더 세이브해서 딴 일을 하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했었는데 네. 안에 들어가서 보면 다양한 상품들이 들어가 있어서 뭐 내가 애써 나누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도 꽤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좀 늘어나면 TDF 시장도 좀 더 많이 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또 매니저분이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거 이런 걸 거예요. 올해 시장에서 어떤 자산군이 매력이 있을까? 또는 어떤 방식으로 전략을 세워가지고 자산을 운영해야 될까? 뭐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 전략이나 이제 자산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이야기,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한번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는 비밀스러운 일들은 없습니다. 투자 정보 자체들이 워낙 다 열려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저희 자산 배분 부문에서 바라보는 뷰는 사실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반발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가 되고 그래서 이제 2020년에는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지난 1월 15일 날 일단 미국이랑 중국이 그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1차 합의를 이루어냈고 그리고 금주부터 사실 미국 주식의 4분기 실적 발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인들이 굉장히 시장에 좀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주식형 자산에 대해서 자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사실은 시장이 펀더멘탈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올라왔던 부분도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인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인컴형 자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가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인프라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식 옵션 커버드 콜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인컴형 자산서부터 비전통적인 인컴형 자산까지 좀 두루두루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갑자기 많이 올라서 이제 리스크도 관리하면서 가신다. 네, 맞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나요? 네. 혹시 이제 권 팀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TDF를 선택한 사람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하느니 그냥 맡겨. 이게 마음 편해.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가다 보면은 이거 내가 좀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이거 해지하고 수술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제일 첫 번째로 여쭤보는 게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라고 제일 처음에 여쭤봅니다. 대부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다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제 권유라기보다는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펀드를 했을 경우에 성과가
훨씬 더 좋았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 TDF라는 것이 이제 장기 관점에서 이제 연금으로 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되는데 대부분 고객들이 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자주 수익률을 꺼내보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한 번씩 시장이 좋거나 아니면 시장이 아직 안 좋을 때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꼭 그때 들어가요. 왜냐면 요즘같이 장이 네. 좋을 때는 자기 퇴직연금 한번 열어보거든요. 그렇죠. 네. 예. 마음이 또 보면은 시장 대비 또 시장에서 가장 잘하는 거랑 또 비교를 해요. 그러다 보면 수익 좋은 거랑 자기 거랑 비교하면 차이가 나면 내가 이걸로 옮겨가 볼까? 이런 생각을 그렇죠. 예.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보면은 또 정기예금하고 비교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때 시장이 안 좋을 때 팔았다가 시장이 좋을 때 또 행동하고 하면 거꾸로 보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 비쌀 때 사가지고 쌀 때 파는 네. 이 묘한 짓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도 사람이 인지상정이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TDF를 운영하면서도 정작 맡겨놓고도 장기간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것 좀 안내를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 TDF를 가입을 하고 있다라도 다른 펀드로 좀 교체를 해보려고 사실 포트폴리오를 한 번 정도 보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거든요. 뭐 보통 퇴직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가입을 한 다음에 90% 이상이 그 펀드에 머물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TDF를 가입하지 않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퇴직연금 상품에서 어떤 상품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 혹은 한 국가의 단일 자산에만 투자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봐라. 네, 그러니까 네. 너무 무관심하게 두지 말고 맡겨는 놨더라도 관찰은 해라. 네, 맞습니다. 이게 짧지만 최근에 그 현장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2018년도 이제 그 중반에 꺾이면서 이제 하반기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사실 TDF를 가입하셨던 분들이 마이너스를 겪었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괜찮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단기적인 수익만 보고 지레 겁을 먹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불입을 하거나 뭐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가장 좋았던 자산이 국내 채권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채권으로 많이들 좀 옮겨가는 행태를 보였어요. 하지만 작년 한 해 보면은 뭐 금리를 국내 뭐 채권 금리가 내려가긴 했지만 그렇게 수익률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펀드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보니까 되려 다시 TDF가 시장이 좋아지면서 성과가 좋아지니까 다시 몰리는 그런 영향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그때 쭉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면 뭐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를 하고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개인들이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그 선택이 결과에 따라서 후행되는 약간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리밸런싱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연금 자산이기 때문에 길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등락이 있겠지만 결국은 빠지더라도 오를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 견뎌내면은 수익이 장기적으로 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중간중간 이런 개인적인 판단의 그 유혹에 이끌려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 내 연금 자산 수익률은 다시 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약간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TDF를 투자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일에 부딪히냐 그러면 마지막 시점, 퇴직하는 시점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이 높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낮아지는 상황까지 갔을 텐데 이 마지막에 이제 퇴직하는 시점에서 이 목돈을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이때 이 목돈을 어떻게 굴리는 게 좋은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한번 좀 해주시죠. 지금 뭐 베이비붐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제 향후 앞으로도 계속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쌓여 있는 연금 자산을 이제 앞으로 이걸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것들을 위험 자산이라고 칭하는 이제 주식 같은 비중을 절대적으로 높여갔을 경우에는 시장 하리가 왔을 때 불안함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 위험 자산을 좀 비중을 좀 줄여가고 향후
이 내 연금 자산을 조금씩 빼서 생활금을 쓰던 다른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결국 그 과정에서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수익률 변동성이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많이 움직이지 네. 말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그 수익률이 조금씩 나지만 그 업다운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그것들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그 저 운용사에서는 이제 인컴 자산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인컴 자산들을 얼마나 잘 펀드 안에서 분배를 해서 가져가는지 결국은 그것들이 이제 펀드의 업다운을 좀 줄여드는 효과를 가져가는 뭐 부분이거든요. 그런 형태의 펀드들 따로 이제 은퇴자들을 위한 펀드들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거죠? 이제 그것들을 좀 강조해서 만든 이제 인출기형 펀드라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타겟 인컴 펀드라고 해서 TIF 펀드라고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고 네. TIF는 타겟 인컴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타겟을 한다라는 건가요, 그게? 어느 정도의 수익을 타겟을 하는 것도 있고요. 말 그대로. 결국 이제 인컴에 대한 의미가 그런 인컴 수익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것들로 인해서 TDF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운용된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뭐 그 펀드를 운영해 하실 텐데 네. TDF랑 TIF라는 상품을 운영할 때 매니저 입장에서 어떤 차이점을 두고 운영을 하시나요? 타겟 데이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생애 주기에 걸쳐서 굉장히 장시간 운용을 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타겟 인컴 펀드 같은 경우는 물론 대부분이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적합한 그런 컨셉의 상품이기는 하지만 뭐 인컴 투자를 원하는 사회 초년생도 사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꼭 은퇴자를 위한 상품은 아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뭐 꾸준하게 월급이 이제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필요하신 분들의 적합한 상품이다 보니 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에 보다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자산이나 전략 면에 있어서 네. 어떻게 두 개가 TDF랑 TIF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가요? 그 타겟 인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는 펀드에서는 한국 주식 50, 한국 채권 50으로 이루어진 그냥 가상의 벤치마크 대비 낮은 변동성으로 더 높은 인컴을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은퇴를 하고 한국에서 이제 노후 생활을 영위를 그렇죠. 하실 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그냥 한국 사정, 그 코스피가 이만큼 올랐는데 내 펀드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자체는 한국 주식이랑 채권으로 이루어진 거 대비해서 높은 인컴을 제공해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좀 차별화된 점인 것 같습니다. 보통 시장에 나와 있는 뭐 타겟 인컴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는 20%에서 30% 내외 정도 되어 있는 것 높지는 같습니다. 않네요. 네. 뭐 인컴형 펀드라고 하면은 사실은 주식형 인컴도 있기 때문에 그냥 멀티 에셋을 다루는 인컴형 펀드들 중에서는 해외 같은 경우는 주식이 70%까지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는. 네, 근데 국내는 한 20-30% 정도? 그렇죠. 이제 타겟 인컴 펀드 기준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이게 위험 자산 주식에 대한 비중은 뭐 20-30% 내외 정도라고. 만약에 네. 뭐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30%나 20%가 딱 정해져 있으면 네네. 그 비중을 일정하게 계속 유지해 가는 거죠. 그게. 그 안에서 자유도를 갖고요. 제가 운영하는 타겟 인컴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TDF와 동일한 4가지 운영 전략을 가지고 펀드를 운영을 하는데 자본 수익 전략에 대해서 최대 20%까지 투자를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20% 내에서 뭐 10%까지 자본 수익 전략 비중을 줄일 수도 있고요. 또 20% 거의 다 찰 때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도가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금방 자유도를 이야기하셨는데 요즘 같이 시장이 막 오를 때는 주식 비중이 갑자기 확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 때는 리밸런싱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주기나 뭐 이런 방식이나 이런 게 어떻게 돼요? 리밸런싱은 뭐 기본적으로는 뭐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타겟 인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낮고요. 그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겟 인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이 많기 때문에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변하는 폭 정도도 사실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장 큰 거는 이제 변동성을 적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산 비중이나 네, 리밸런싱을 하면서 계속 가져간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 이런 거 권하고 싶다 그럴 때 타겟 인컴 펀드는 어떤 분한테 권하고 싶으세요? 타겟 인컴 펀드를 가장 많이 찾으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거꾸로 찾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는 게 더 낫겠네요. 네네 제일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이미 퇴직을 하셔가지고 목돈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수일내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아무래도 연금 자산이 좀 많이 쌓여 있으신 분들을 그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들을 뭔가 그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예금에 넣어놓기엔 조금 수익률이 너무 낮고 이거를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이분들한테 가장 타겟 인컴 펀드가 가장 적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이것들을 말씀드렸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으신 그 주 고객층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목돈들에 대한 관련해서 투자를 하면서 주식에 대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수익이 있고 저희 매니저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이제 그 인컴 자산, 안전 자산에서 발생되는 뭐 꾸준히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성과도 뭐 시장 좋았을 때도 워낙 좋았고 좋지 않았을 때도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 그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타겟 인컴 펀드에 대한 자금 유입이 거의 한 1,50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네. 안정적인 네. 그 자금들을 요구하는 네. 그러니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주식 시장에서 플레이어를 하려고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시장의 수익을 다 가져가고 싶은 욕구가 네. 있지만 정기예금만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기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고 그런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그런 같네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올해부터 퇴직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그 자기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는 숙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매니저님 입장에서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이제 올해 이슈 관련해서 만약에 올해 내가 퇴직연금 자금을 운영한 거나 아니면 자기 자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디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 한번 팁을 주신다면은. 네. 그 연금 상품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뭐 첫 번째는 수익률이지만 그 수익률을 좀 다시 재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수익률을 하고요. 재정하라. 네. 어. 그냥 일반적인 절대 수익률이 아니라 변동성을 감안한 수익률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절대 수익이라는 건 뭐 정기예금처럼 몇 퍼센트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네. 변동률을 감안한 수익률이라는 게 느낌이 잘 안 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올해 10% 오르고 내년에 20% 빠지고 또 그 다음 해에 30% 오르는 그런 자산들은 노후 생활을 즐길 때에는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거보다는 뭐 금년에 5% 오르고 내년에 2% 정도 빠지더라도 그 다음에 6, 7% 정도 오를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을 가진 수익률을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수익을 감안한 거라는 네. 거는 변동성을 가능하면 줄이더라도 네.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택하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네. 하시는 거죠. 권 팀장님 입장에서 그 시장에 막 휘둘리는 투자자들한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시장에 휘둘리면서 내가 선택한 결과가 좋으셨던 분들은 뭐 그대로 뭐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많지 그런 않을 분들이 것 많지 같은데.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결국 시장들이 최근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좀 빨리 텀을 짧게 두고 변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가 일반 투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 배분이 골고루 되어 있는 TDF라든지 뭔가 좀 안정적인 자산을 원한다고 했을 때는 TIF 같은 상품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결국 성과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이 변화하더라도 조금은 좀
기다렸다가 시장이 반등될 때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또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좀 더 안정감 있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툴로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특히 연금 자산 관리하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 같지만 음. 진짜 정답은 교과서 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오르거나 뭐 떨어질 때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운발에서는 2020 노후자산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관련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평생 소득 만들기 전략,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자산 배분 상품에 대한 이야기들, TDF나 TIF를 중심으로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이제 김종욱 팀장님하고 권태한 팀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이런 자리 있으면 자주자주 부를 텐데 그때도 꼭 나오셔가지고 네. 좋은 이야기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